여러분, 지금도 바다 밑 46m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2100년 전의 흔적이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로마가 아직 제국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화려한 로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때였죠. 그때 만들어진 배 한 척이 바다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고학자도 아니고 국가조사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노클링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던 프리다이버 한 명이었어요. 바위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뻔했던 그 덩어리.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려 500개가 넘는 항아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배는 대체 어디에서 출발했고 왜 2100년 동안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로마사 책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하지만 로마를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배가 단순한 난파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알던 고대 로마의 모습까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다 밑 46m,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 21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흔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고학자가 아니에요. 그저 바다를 탐험하던 프리다이버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자코모 데 몰라. 친구 이고르와 함께 소나로 바다 밑을 훑던 중 뭔가 이상한 덩어리 하나가 포착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바위인 줄 알았대요. 사실 여러분도 바다에서 이상하게 생긴 걸 보면 일단 바위부터 떠올리잖아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습니다. 낯선 것을 만나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쉬운 설명부터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데몰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잠수해서 그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둥근 몸통이 보입니다. 좁은 목이 보이고 양쪽에는 손잡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는 항아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데몰라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0년 만에 이 자리를 다시 보는 인류 중 한 명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살면서 이보다 놀라운 순간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저였으면 아마 산소 마스크 안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만 냈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항아리 하나가 아니었어요. 10개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약 500점에 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이 원래부터 바다 밑에 흩어져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부 한 척의 배에 실려 있던 화물이었습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길이 약 21m, 폭은 약 6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약 2100년 전 지중해를 오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배는 대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 번의 항해를 끝으로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린 걸까요? 2026년 8월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난파선이 2100년 전 지중해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싣고 있던 건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가 이 난파선의 진짜 정체를 밝혀줄 단서였던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서쪽 마차라 델 발로 앞바다입니다. 해안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에요. 배로 가면 커피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도착할 만큼 가까운 거리죠. 수심은 약 46m. 그 깊은 바닷속에 고대 선박의 잔해와 함께 수백 개의 암포라가 발견된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처음 발견을 알린 프리다이버의 제보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문화부와 카라비니에리 문화재보호단, 시칠리아 해양유산청 등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발견된 유물만 보면 그냥 오래된 도자기 몇 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조사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아리들이 최대 2m 높이까지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더미만 해도
길이 약 20m, 폭은 약 6m에 달했어요. 웬만한 원룸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도자기가 해저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 역시 이번 발견을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수중고고학 발견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장관이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건 단순히 오래된 항아리 몇 개가 발견된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수백 개의 암포라는 대체 무엇을 싣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화물은 2100년 전 누가 어디로 가져가던 것이었을까요? 이 항아리들의 이름, 암포라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널리 사용된 운송용 도자기예요. 목은 좁고 몸통은 길쭉하거나 둥글며 양쪽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품을 운반하는 포장 용기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택배 상자의 조상님인 셈이죠. 다만 뽁뽁이 대신 지피나 모래를 채워 넣었습니다. 반품은 어려웠지만 대신 2000년이 지나도 버틸 만큼 튼튼했어요. 주로 와인이나 올리브유 같은 상품을 담아 배에 싣고 먼 지역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게 암포라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기록입니다. 형태를 보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추정할 수 있고요. 흙을 분석하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 안쪽에 남은 유기물이나 화학적 흔적을 분석하면 대체 무엇을 담았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항아리 하나가 시대를 알려주고 생산지를 알려주고 심지어 어떤 상품이 담겼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항아리를 함께 분석하면 이 배가 어떤 무역망과 연결돼 있었는지도 추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난파선의 암포라들은 어떤 종류였고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난파선을 이야기할 때 흔히 로마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이 배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검투사와 콜로세움의 로마 제국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당시는 로마 공화정 후기였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도 전이었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제국의 로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 배는 로마라는 회사가 아직 스타트업이던 시절, 지중해를 누비며 물류를 나르던 트럭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어떤 세계를 항해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서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칠리아는 바로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그리스와 동지중해, 서쪽으로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더 멀리 가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어졌어요.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나라로 나뉘어 있지만 2100년 전 사람들에게 지중해는 국경으로 끊어진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상품이 끊임없이 오가던 거대한 바닷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난파선 역시 바로 그 바닷길을 오가던 상선 한 척이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항아리들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현재 확인된 암포라 가운데 상당수는 드레셀 1A형으로 분류됩니다. 로마 공화정 후기에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암포라 유형 중 하나예요. 특히 와인 운송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배 역시 와인과 관련된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상해보면 이 배는 사실상 고대의 와인 배송 트럭이었던 셈이에요. 다만 새벽 배송은 없었습니다. 계절에 맞춰 출항하고 날씨가 도와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배송 리뷰창이 있었다면 별 하나짜리 후기도 꽤 달렸을 겁니다. 배가 늦게 도착했다거나 폭풍 때문에 항아리가 깨졌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암포라의 형태만 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항아리 내부에 남은 잔류물과 화학 성분을 추가로 분석해야 해요. 추정과 확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와인 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드레셀 1A형 암포라가 이 배에 대량으로 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배는 우연히 바다를 떠돌던 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화물을 싣고 항해에 나선 상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화물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기서 이번 발견에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 배에 실린 항아리들이 전부 같은 종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다수는 드레셀 1A형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북아프리카 양식의 항아리와 그보다 더 오래된 네오포에니 양식의 항아리까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택배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국내 배송 상품과 해외 직구 상품이 뒤섞여 나온 셈이죠. 그런데 고대 도자기의 출처를 추적할 때 고고학자들이 보는 건 항아리의 모양만이 아닙니다. 바로 흙이에요. 도자기는 보통 그 지역에서 채취한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흙에는 지역마다 다른 광물과 미량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 항아리도 성분을 분석하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흙으로, 흙에서 성분 분석으로, 그리고 성분 분석에서 생산지 추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 난파선처럼 서로 다른 지역의 항아리가 섞여 있다면 화물이 여러 생산지에서 모였거나 여러 항구를 거치며 거래됐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배는 한 지역의 와인만 싣고 간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며 화물을 채운 순환 노선 상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한 항구에서만 물건을 싣는 게 아니라 여러 항구를 돌면서 화물칸을 채우는 컨테이너선에 가까운 개념이죠. 이런 분석 결과는 배의 출발지와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흔적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2100년 전 사람들이 어떤 바닷길을 오갔는지 조금씩 복원되는 겁니다. 배는 사라졌지만 항아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들이 2100년 전 이 배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향했는지를 조금씩 말해주기 시작한 거죠. 2100년 전에도 상품이 움직이려면 생산해야 했고 포장해야 했고 결국 운반해야 했습니다. 생산지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항구로 이동했고 항아리에 담긴 뒤 배에 실려 다른 지역으로 운반됐어요. 오늘날의 물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생산하고 포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한다는 기본 구조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지중해는 그렇게 수많은 항구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대한 교역망으로 움직였어요. 다만 당시에는 배송 조회 앱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였겠죠. 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다면 그냥 항구에 나가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난파선은 바로 그 거대한 교역망 안에서 움직이던 상선 한 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저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닙니다. 2100년 전 하나의 경제가 실제로 움직이던 그 순간이 바닷속에 그대로 멈춰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도 어느 순간 그 긴 항해를 멈춰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침몰했을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었을 수도 있어요. 암초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선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해 중 전혀 다른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하나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기상 예측 기술이 없었어요.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장비도 없었고요. 선원들은 바람과 파도, 해안선과 천체, 그리고 오랜 항해 경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5분 뒤 소나기까지 확인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하늘의 색과 바람의 냄새만으로 날씨를 가늠해야 했어요. 그마저 틀리는 순간 그날은 그냥 운이 나쁜 날이었던 거죠. 수백 개의 항아리를 가득 실은 배가 단 한 번의 사고를 만났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었는지, 암초였는지, 선체 문제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결과만큼은 분명해요.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화물은 해저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출항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시 이 상선이 어떤 모습으로 바다에 나섰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이 되면 항구가 깨어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항아리가 하나씩 옮겨져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원들은 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화물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했겠죠. 그리고 돛이 올라갑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항구가 점점 멀어집니다. 선원들에게 이 항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반복해왔던 평범한 항해 중 하나였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탄 배가 2100년 뒤 유튜브 영상의 소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화물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옮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평범했던 항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배의 시간도 멈춰버린 겁니다. 역사책에는 황제나 장군의 이름, 전쟁과 조약 같은 굵직한 사건만 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배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항아리를 구운 도공, 상품을 생산한 농부, 화물을 옮긴 노동자, 배를 몰았던 선원, 그리고 이 물건이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상인까지 이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고대의 거대한 무역망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먹어야 했고 도시에는 끊임없이 물자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상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옮기고 결국 누군가에게 팔아야 했죠. 로마를 움직인 건 검과 방패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배, 상인과 선원, 농부와 도공,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세계를 움직였어요. 어찌 보면 이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이름값 못 받은 물류 담당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을 바라보는 건 단순히 오래된 배 한 척을 보는 일이 아니에요. 2100년 전 그 배에 화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끝났고 로마 제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마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고 새로운 도시와 왕국이 생겨났어요. 항구도 바뀌었고 세상도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해저의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도자기는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2100년이 지난 뒤 마침내 다시 빛을 보게 됐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이 배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00년 동안 멈춰 있던 그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대한 배와 수백 개의 항아리,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이 배는 정확히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항아리 속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양식의 화물은 대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한 배에 모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배는 왜 침몰했을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암포라 내부 잔류물이 분석되고 도자기의 성분이 연구되고 선체 구조가 더 자세히 밝혀지고 새로운 유물이 발견된다면 이 질문들 가운데 일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동전 하나, 선체에 남은 흔적 하나, 항아리 안쪽에 남은 아주 작은 잔류물 하나, 이 작은 흔적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견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예요. 2100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배가 이제야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로마 역사를 전쟁과 정복, 황제와 정치 중심으로 배우곤 하죠. 그런데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건 어쩌면 훨씬 평범한 것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물건을 어떻게 운반했는지, 어떤 항구를 이용했고 어떤 배를 만들었는지, 이번 난파선은 바로 그 평범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항아리 하나, 배 한 척, 그리고 그 배를 움직였던 사람들, 이 작은 흔적들이 하나씩 모이면 우리는 거대한 로마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요. 어쩌면 바다 밑 46m에서 발견된 건 오래된 배 한 척이 아니라 2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하루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캄캄한 바다 밑으로 돌아가 볼게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고대 선박 한 척과 수백 개의 암포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2100년 전 한 번의 항해가 바로 그곳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그 항해가 남긴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항아리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침몰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배는 2100년 전 누군가의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항아리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에 화물을 실었고, 누군가는 그 배를 운항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상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그날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하루가 2100년이 지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남아있던 건 단순한 오래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상품이 있었고, 무역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도 함께 잠들어 있었죠. 바다 밑에 있던 건 오래된 항아리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2100년 전 사람들이 남긴 수백 개의 질문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우리는 마침내 그 질문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배가 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폭풍이었을까요? 암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흔적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타임로드였습니다.